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고급 한국사 담당하고 있는 큰별쌤 최태상입니다. 앞에 멘트는 늘 이렇게 똑같죠? 87번 들으셔야 돼요. 자,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고려의 대외 관계를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이렇게 보시면 누가 그래요. 참 별 볼 일 없는 역사, 그냥 시간만 그 긴 역사,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좀 계세요. 근데 고려사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저는 사실은 별 볼 일 없는 역사가 아니라 너무 별 일이 많았던 역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도 그 외세 침략, 그 고려 한 500년 동안 정말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 외적이 쳐들어옵니다. 10세기, 11세기에는 거란족, 12세기에는 여진족, 13세기에는 몽골. 몽골이 어떤 나라입니까, 여러분? 징기스칸의 나라 아닙니까? 그죠? 그 세계 대제국을 건설했던 그 나라가 그 대제국에 비한다면 정말 작은 나라죠. 그 나라를 향해 말들을 몰고 밀고 내려오는 그 모습들. 그리고 또 14세기는 홍건족과 왜구의 침략. 중요한 건 말이죠.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고려는 단 한 번의 깃발을 내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는 그 역사 속에 있는 고려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좀 떠올려 봤으면 좋겠어요. 그 잦은 전쟁 속에서도 그 전쟁을 참아내면서 이겨내면서 끝까지 고려라는 그 깃발을 내리지 않도록 했던 그 많은 사람들의 싸운 모습들을 한번 이렇게 상상해 보면, 와, 정말 대단하다, 정말 대단하다 라는 그런 감탄사밖에 나오진 않더라고요. 그런 자랑스러운 역사가 담겨 있는 고려입니다. 오늘은 바로 그 고려의 대외 관계, 그 대외 관계 부분을 한번 좀 저와 함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들의 그 호기심들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들 분명히 그 당나라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방어하기 위해서 고구려가 천리장성을 쌓았다라고 배우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또 천리장성 또 등장하네요. 고려도 역시 마찬가지로 천리장성을 축조합니다. 자, 왜 축조했을까?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그 앞에 뭐 충렬, 충선, 충송, 뭐 충자 들어가고 있는데 공민왕은 충자가 들어가질 않아요. 왜일까요? 과연 공민왕은 누구일까요? 그 다음 세 번째는요. 이성계. 뭐 조선 건국하는 데 있어가지고 결정적 순간을 한번 들어봐라 라고 한다면 바로 이 이성계의 위화도 회군이 되겠죠. 자, 이 위화도 회군을 하면서 말이죠. 어떤 명분으로 이 명령을 받던 이 군인이 그 명령을 거부했을지 궁금합니다. 자, 이런 그 궁금증과 호기심을 갖고 자, 지금부터 자랑스러운 역사, 그 500년 동안 외침을 묵묵히 막아내면서 지켜낸 그 고려의 역사를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그 외침을 어떻게 막아내는지 그 고려인들의 이야기를 한번 좀 들어볼까 합니다. 자, 먼저 호족의 시대입니다. 자, 이 호족의 시대에 들이닥쳤던 그 이민족이 누구냐? 자, 바로 거란이죠. 자, 거란이 세운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요 나라입니다. 요 나라. 이 거란족이 침입을 해옵니다. 자, 이 거란족이 침입을 해올 때 어떻게 막아낼지 궁금한데요.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시기는요, 대략 한 10세기에서 11세기에 걸쳐가지고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활약했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놓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란이요, 여러분들 3번 침략을 해요. 엄청나게 진짜 침략을 하는데, 거란이 이렇게 침략한 데는 이유가 있었어요. 뭐냐면 거란은 지금 사실은 더 큰 적과 싸워야 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바로 송나라예요. 근데 이 송나라랑 누구랑 친하면 고려랑 친하잖아요. 그죠? 즉 거란의 배후에 고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라. 이게 송을 밀고 내려가야 되는데 이 혹시 배후에서 이게 또 치고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려를 먼저 해결하고 나서 그 다음에 송을 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전략이 있었죠. 자, 그러면서 끈질기게 이 고려를 침략해 들어옵니다. 자, 먼저
1차 침입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란의 1차 침입입니다. 거란의 1차 침입. 자, 1차 침입 때 활약했던 인물이 누가 있냐면요. 서희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서희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 서희가 말이죠. 여러분들 혹시 이 중에서 외교관을 꿈꾸시는 분이 있다면 서희의 어떤 그 외교 전략을 잘 봐두세요. 외교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외교는 아트여야 합니다. 자, 서희는요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지금 거란이 사실은 고려를 어떻게든 싸워가지고 고려를 정복시켜 이런 게 아니라 거란의 큰 이유는 송과의 싸움이다. 그래서 이 고려와의 어떤 관계만 정상화가 된다면 그다지 고려에 대해서 관심이 지금 신경 쓸 상황이 아니다라는 걸 정확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외교를 할 때 말이죠, 여러분들 정확히 상대방이 어떤 상황이고 무엇을 노리고 있는지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서희가 담판을 가죠. 담판에 가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그 거란의 적장 소손영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너희는 신라를 계승한 나라 아니냐? 근데 왜 고구려를 땅을 갖고 있느냐? 물러가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때 이 서희가 이런 얘기합니다. 무슨 소리냐? 우리 국호가 뭐냐? 고려다. 우린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다. 우리가 왜 물러나냐 말이냐. 우리는 너희 거란과 관계를 정상화시킬 의도가 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 다만 너희 거란과 우리 고려 사이에 여진이 있는데 이 여진족 때문에 우리가 왔다 갔다 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 여진들이 살고 있는 이 지역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준다면 너희들과 관계 정상화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거죠. 싸우려고 표면적으로는 지금 분명히 거란이 지금 싸우려고 온 건데 서희는 그들의 의도를 마음을 읽고 있었던 거예요. 거란은 쾌재를 불렀죠. 어허? 이거 싸우지도 않고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게 된 거예요. 뭘 원해? 여진이 차지하고 있는 그 지역? 원해? 줄게. 알았어. 하고 돌아갑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싸우지도 않고 오히려 영토를 확장하는 결과를 가져온 거죠. 이게 외교입니다. 저는 세계사에서 이 외교의 백미를 한번 꼽아봐라 라던 전 서희의 외교. 정확하죠. 적의 마음을 정확히 꿰뚫고 있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획득이었습니다. 획득물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서희의 어떤 요거 세치요. 요거로 지금 얻어낸 곳이 어디예요? 그게 바로 강동 육주 평안도 지역, 강동 압록강 그쪽에 있는 이 강동 육주 지역을 획득했다. 대단한 겁니다, 이건 여러분들. 대단한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관계 정상화를 고려가 잘 안 한다는 거예요. 아니, 이것들이 달라는 거 줬는데 관계 정상을 안 하네? 이것들 봐라. 라고 해서 또 쳐들어와요. 그게 바로 2차 침입이 되겠습니다. 이때 활약했던 인물이 누구냐면요. 양규예요. 양규인데 이때 있었던 사건, 이게 이 2차 침입의 그 명분을 제공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바로 강조의 변이라는 겁니다. 강조의 변. 변이 뭐예요, 변? 화장실 떠오르시나요, 여러분들? 네, 그건 아니고요. 변. 역사에서 변이라는 게 떠오르면 이거는 쿠데타를 떠오르시면 돼요. 강조라는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켰다. 군사 정변. 쿠데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조가 쿠데타를 일으킨 사건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것도 참 재밌어요. 이때 이제 왕이 누구냐면 목종이에요. 목종인데 이 목종의 자리를 노리는 이 세력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 외부 세력들이 너무 세가지고 목종이 안 되겠다. 그때 그 태조 왕건의 그 직계 자손이 있는데 그 사람을 왕위에 앉혀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어요. 그때 이제 강조한테 부탁을 해요. 너 혹시 나한테 무슨 변고가 생기면 너가 군대를 끌고 와가지고 내가 점 찍어둔 사람을 왕위에 앉혀줘. 부탁해. 라고 이제 강조한테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강조가 이제 변방에서 이제 나라를 지키고 있다가 목종이 죽었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때가 왔군. 군대를 이끌고 그 사람을 모시고 그 자리에 앉히기 위해서 딱 오고 있는데 뻥 거짓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소문이었어요. 잘못된 소문.
이거 군대는 일으켰잖아요. 일단 군대는 일으켜서 왕성을 향해 가고 있는데 이게 잘못된 소식 이러면 있지. 여러분 군인들은 어떤 오해를 받냐면 이거는 영모의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강조 군대를 일으켰다. 이것은 영모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방법이 없잖아요. 딱 걸려든 거예요. 안 되겠다.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냥 가자. 라고 해서 치고 들어와가지고요. 목종을 폐위를 시키는 거예요. 목종을 폐위를 시키는. 이거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강조의 변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마디로 일종의 왕을 폐위시켰던 그런 쿠데타이기 때문에 거란이 이걸 빌미해가지고 너 왜 이 허락도 없이 이런 일을 해? 라는 걸 빌미를 해가지고 쳐들어온 사건이 바로 2차 거란의 침입입니다. 근데 어쨌건 이때도 관계 정상 할 거니까 자꾸 지금 이 내분이 좀 있으니까 우리가 알아서 해결할 테니까 조금만 좀 참아줘 라고 해서 거란이 물러나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전히 관계 정상화가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그러자 도저히 안 되게 돼. 쓸어버리자! 라고 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이때 고려도 여기서 밀리면 끝난다. 여기선 싸워야 된다. 라고 하면서 맞붙게 되는 것이죠. 그때 활약했던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그 인물이 바로 강감찬이에요. 자, 이 강감찬의 승리 전투 뭐였습니까? 두두두두두두 살수대첩. 양뚝에 있는 강을 터가지고 몰살시켰다는 살수대첩. 네, 왜 이러십니까, 여러분들? 이건 바로 평지에서 싸운 거예요. 평지에서 싸운 싸움인데 그게 바로 귀주대첩입니다. 이 강동 6주 중에 있는 거예요. 귀주대첩. 네, 이 귀주대첩을 승리로 이끌었던 인물 바로 강감찬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차 침입, 2차 침입, 3차 침입을 잘 막아냈어요. 대단한 일을 이 고려는 지금 해낸 겁니다. 이러면서 여러분들 거란과 송과 이 고려가 삼각 대등한 어떤 그런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그런 배경이 여기서 나오게 되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요 이렇게 거란의 침배에 맞서가지고 싸웠던 그런 모습들을 지금 여러분들은 확인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닫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거란 침입 과정 속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요. 이때 이 부처의 힘을 통해 가지고 나라를 한번 막아보자. 나라의 어떤 그 위기를 한번 극복해보자. 라고 해서 이때 이제 가능된 게 뭐냐면 초조 대장경이 가능이 돼요. 초조 대장경이 가능이 됐고요. 근데 여기 이제 나중에 또 외침에 의해서 불타요. 불탑니다. 여기 이제 불타는 시점이 이제 몽골 침입 때 불타게 돼요. 그래서 다시 만든 게 바로 팔만 대장이 되는 거예요. 네, 일단 이렇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침입을 물리친 이후에 더 방비를 튼튼하기 위해서 개경에다가요 나성을 축조합니다. 나성. 이 개경에다가 나성을 축조하는 거예요. 성을 더 쌓는 거예요. 네. 그리고 앞에서 호기심에서 이야기했잖아요. 바로 천리장성을 또 축조하는 모습이 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천리장성을 짠 축조를 해가지고 이렇게 이들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천리장성. 자, 천리장성. 이 천리장성 엄청나게 길겠죠, 그죠? 천리장성을 쫙 설치를 하는 모습들. 천리장성이었습니다. 색깔도 좀 집어넣고요. 이렇게 색깔도 좀 이렇게 집어넣고요. 천리장성을 축조하는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십니다. 성 다 쌓았습니다. 네. 이 천리장성을 쌓은 이유는 뭐냐면요. 누구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냐면 지금 거란족 침입 막기 위해서죠. 근데 거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거란, 그다음에 여진, 이 거란과 여진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쌓았다. 목적이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여기서 이제 끝나는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그게 아니었어요. 그 다음 역사를 이끌었던 세력이 누군가요? 바로 문벌 귀족 아닙니까? 문벌 귀족. 그죠? 이 문벌 귀족이 정권을 장악하고 있을 시점에도 물론 여러분들 이 10세기, 11세기 다 호주기 시대 이렇게 보긴 좀 어렵죠. 왜냐면 이미 문벌 귀족을 넘어간 시점이긴 해요. 그러나 제가 좀 도식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문벌 귀족 좀 이렇게 이분법으로 좀 설명드리는 겁니다.
자, 이 문벌귀족, 이 문벌귀족 시기에는요, 또 누가 쳐들어오느냐? 네, 이번에는 여진족이 쳐들어옵니다. 여진족. 여진이 세운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네, 금나라예요, 금나라. 네, 여진이 침입을 하는데 이때는 좀 양상이 달라요. 이건 제가 앞에서 그 설명을 좀 드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진족이 침입을 해오는데요. 자, 이때는 언제냐면 12세기가 되겠습니다. 12세기. 여진족이 쳐들어와요. 이 앞의 시기는 여러분들 고구려 계승의식, 뭔가 진취적이고 자주적인, 제가 몇 총의 석임천동 운동할 때 설명드렸잖아요. 고려 초기는 진취적이고 자주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 싸우러와 우리 고구려 계승한 나라야. 한번 붙어봐. 빠빠빠. 귀주대첩. 승리. 딱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문벌귀족 시대라고요. 이 시대는 시대 정신이 좀 달라졌어요. 진취보다는 보수. 그죠? 고구려보다는 신라. 이런 어떤 시대 분위기였기 때문에 이 침입에 대해서는 조금 달라진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겁니다. 자, 먼저요. 우선은 여진족이 말이죠. 여진족이 성장할 시점. 네. 여진족이 성장할 시점에 요 여진족들 봐라. 요거 좀 혼 좀 내. 여진족이 여러분들 누군지 아세요? 이 여진족은요. 고구려 시대 때 고구려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무슨 족? 말갈족이에요, 말갈족. 예, 그 말갈족을 지금 잇고 있는 거예요. 이 여진이 또 어떤 나라인지 아세요? 나중에 조선시대 때 청나라, 호란을 일으켰던 그 민족. 그러니까 굉장히 여진족은요, 우리와 역사적으로 아주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는 그런 민족입니다. 자, 그 여진족이 이제 막 성장을 하는 거예요. 자, 성장을 할 때 안 되겠다. 요거 손 좀 봐야 되겠다. 라고 해서 등장했던 인물이 누구냐면 그 인물이 바로 윤관이라는 사람이에요. 윤관. 자, 윤관이요. 여진족을 혼내주러 갔어. 야, 갔는데 여진족. 이게 기막. 와, 이게 게임이 안 되네. 그래서 안 되겠어. 한 대 맞고 온 거야.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도 이거를 좀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만든 조직이 있어요. 특수부대. 그게 뭐냐면 별무반을 조직을 해요. 별무반을 조직을 합니다. 자, 이 별무반은 어떤 부대가 있냐면 신기군 플러스 신보군 플러스 항마군 이렇게 이제 구성이 돼요. 예. 신기군은 바로 기병이에요. 신기군은 바로 기병. 그다음에 신보군은 이거는 보병이에요. 보병. 그리고 항마군은 승려. 이거 호국불교의 어떤 모습들도 알 수 있겠죠? 그런 거 호국불교의 그런 모습들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자, 이 별무반을 편성을 해가지고 자, 이제 우리도 말 있어. 자, 싸워봐. 또덕또덕 이겨요. 우리도 말만 줘봐. 이길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이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영토를 굉장히 많이 넓힙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거기가 바로 동북구성이라는 거죠. 동북구성. 네, 동북구성. 그러니까 사실 이때만 해도 어떤 그 초기의 어떤 진취적인 어떤 자주적인 어떤 그런 모습도 있는 거예요. 붙을 테면 붙어봐. 이게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동북구성. 근데 동북구성을 다시 돌려줘요. 이게 뭐 여진족들이 워낙 강성해지고 있는 상황이었고 거의 관리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다시 돌려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문벌귀족 시대로 쭉 접어들고 여진족이 이제 금나라가 된 거예요. 아주 크게 성장한 거죠. 그래서 이 금이 4대를 요구해요. 금이 4대를 요구할 때 이때 이제 있었던 인물들이 누구냐면 그 인물들이 바로 이자겸이라든지 좀 더 시간이 지나면 김부식이라든지 이런 실세들,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자, 이 금 4대를 요청을 하자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네. 오케이 이러는 거예요. 네, 이러면서 오케이 사인이 딱 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까지 이런 어떤 정신들 있잖아요. 고구려의 어떤 이런 정신들, 이런 정신들이 남아 있는 사람들이 뭐 하는 거야 이게 지금? 라고 하면서 바로 이러한 이자겸, 김부식의 어떤 이런 금의 4대하는 이런 모습에 대해서 빵 하고 저항하는 모습들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게 바로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 되는 겁니다.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 되는 겁니다. 네,
이런 어떤 그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뭐 물론 묘초인 성인천도 운동은 성공하지 못하죠. 실패로 돌아갑니다만, 자, 어쨌건 여진족이 침략했을 때의 상황들을 제가 지금 일목요연하게 여러분들한테 지금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그러니까 여진족이 맨 처음에 들어왔으는 저항하는 모습도 있었고 또 그들의 요구를 또 수용하는 모습도 같이 볼 수 있네요. 그죠? 예, 이런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다가 자, 이제 무신시대로 넘어가야 될 텐데 무신시대로 넘어갈 때는 일단 시기 구분을 한번 좀 해줘야 되겠죠? 쭉 이렇게 고려의 전기와 고려의 후기가 갈라지는 어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1170년 무신 정변, 무신 정권으로 넘어갑니다. 자, 근데 이 무신들이 정권을 장악하고 있을 때 누가 침략을 하냐면요. 이 좀 골치 아프죠. 바로 이 몽골이 침입을 합니다. 몽골이 침입을 합니다. 이때는요. 네. 몽골이 침입을 합니다. 몽골이 침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몽골이 쳐들어왔을 때는 이건 정말 우리가 피해가 굉장히 커요. 상당히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죠. 대표적인 그 예를 한번 들어본다면 몽골 침입 시기에 이때 초조대장경, 그죠? 예, 초조대장경도 불타버리고 이때 이제 초조대장경 불타버리고 소실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그 선덕 여왕 딱 떠오르면 그 엄청난 탑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황룡사 9층 목탑, 그죠? 예, 그 황룡사 9층 목탑도 황룡사 9층 목탑도 이때 불 타서 사라지게 되는 너무 컸죠. 이 황룡사 9층 목탑이 지금까지 있었다면 이게 한 20층 아파트 높이에요. 이거 어마어마한 거죠, 여러분들. 이게 지금 있었다면 이건 정말 세계문화유산입니다. 그죠? 그런데 불타버렸어요. 여러분들 침략을 하더라도 말이죠. 문화유산은 건드리면 안 돼요. 그 문화유산은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그들의 문화유산이 아니라 우리들의 문화유산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역시 혹시 침략할 때 여러분 지휘관이다. 와, 왜 이런 상상을 해? 근데 여러분들 이거 우리 역사를 배운 지휘관이라면 이 정도의 지식은 있어야 돼요. 절대 대상의 어떤 그 문화유산을 건드려서는 안 됩니다. 예, 그것은 우리 모두의 유산이에요. 우리 인류의 자산이기 때문에 절대로 건드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몽골이 사실 그런 부분이 많이 약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역사 교육을 받고 세계 대제국 징기스칸이 어떤 그런 교육을 갔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한 거죠. 아쉬워요. 네. 이런 교육을 좀 받았어야 되는데 이게 불태우면 안 되는데 이게. 그래서 이때 불태우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더라라는 거. 자, 역시 마찬가지로 이때도요. 이때 이제 한 13세기경이 되겠죠. 13세기경이 될 텐데 이때도 또 싸우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정말 처절하게 싸웁니다. 자, 일단 집권 세력들부터 한번 볼게요. 그 싸웠던 인물들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후. 자, 이 최후. 여러분들 최후 배우셨죠? 최충원 아들 최후. 최씨 무신정권의 실세. 자, 이 최후는요. 강화도로 천도합니다. 강화도로 천도해서 끝까지 결사항전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강화도 그 한강이잖아요. 건너가는 게 그 폭이요 그렇게 넓진 않아요. 넓진 않습니다. 그런데 물살이 정말 빨라요. 예, 이렇게 가서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러면 물살 소리가 들려요.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쉽게 배를 놓고 이렇게 넘어오기는 쉽게 싸울 수 있는 그런 곳은 아니에요. 게다가 또 이 징기스칸은 이거를 두구둑 잘하는 거지 응차 이거는 좀 약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강화도에 천도해가지고 끝까지 싸우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강화도에 천도해가지고 끝까지 결사항전의 모습이라고 하는 부분을 조명할 수도 있지만 어찌 본다면 또 다른 면으로 본다면 상당히 무책임한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 땅 한반도는 몽골군의 말발굽에 완전히 그냥 이기고 있는 상황이에요. 도탄에 빠져있는 기층 민중들은 그냥 내버려 두고 지배층들만 강화도에 와가지고 안전을 위해서 강화도에 와가지고 거기서 간척지 개발하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어떤 이런 모습들 게다가
몽골군이 잠깐 돌아가면 또 들어와가지고 세금 또 뜯어가는 이런 모습들, 이거는 지배층의 모습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이런 두 개의 어떤 상반된 모습들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최후가 강화로 천도해가지고 몽골과 끝까지 항전한 어떤 그런 애국주의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기층 민중들과 유리되어서 기층 민중들을 오히려 수탈하는 그런 존재로서의 최씨 무신 정권의 모습들도 있다라는 거. 그 양면적인 어떤 모습들을 여러분 놓치지 않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김윤휴라는 사람이 또 등장을 합니다. 김윤휴. 이 김윤휴와 또 부곡민들, 이 부곡민들이 또 하나가 되어가지고 싸우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김윤휴와 부곡민들이 하나가 되어서 싸우는 모습들. 요거는 어디서 싸웠냐면요, 바로 이 처인성 전투입니다. 처인성 전투. 처인성이 어디면 지금 용인 쪽이에요. 경기도 용인 쪽 처인성 전투. 여기서요. 몽골의 아주 우수한 장수가 있습니다. 누구냐? 바로 살리타. 이 살리타를 사살합니다. 대단하죠. 네. 이거 참, 이 고려 사람들 웬만하면 그냥 항복하고 가야 되는데 끝까지 항전하면서 이렇게 몽골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들 지금 확인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뭐가 있냐면요, 이 노비들 있죠, 노비들. 노비들의 또 충주성 전투. 노비들의 충주성 전투.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여러분들 이거예요. 고립돼 있고 갇혀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실은 국가를 위해서 이들이 싸웠을까에 대해서 한번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들은 지금 지배층들 와서 뜯어가, 몽골군 와서 뭐 뜯어가고 죽여 살아야 되겠다는 어떤 그 생존 이외의 어떤 그런 것들은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들이 어떤 뭐 국가, 고려 왕조를 위해서 목숨 내고 싸웠다? 그렇게 몰고 갈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역사를 쓰는 데 있어서는 다 이유가 있고 의도가 있는 거니까요. 나라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너희들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돼 라고 하는 것들을 좀 강조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식으로 이 노비 충주 전투를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또 다른 측면으로도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과연 이들이 국가를 위해 싸운 걸까라고 하는 것. 왜냐하면 그 상황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노비의 이 충주성 전투도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배중손이라는 인물 잘 아시죠, 여러분들? 이 배중손이라는 인물이 또 등장을 합니다. 배중손의 삼별초. 배중손의 삼별초 항쟁. 삼별초 항쟁이 있습니다. 자, 이 배중손의 삼별초는요, 이동 경로가 어떻게 되냐면요, 이동 경로가 그건 좀 설명드릴게요. 일단 삼별초가 뭔지부터 설명드릴게요. 삼별초 여러분들 배웠어요. 우리가 그 최후 할 때 야별초 있었잖아요. 야별초. 그 야별초가 어떻게 이제 구성이 되냐면, 야별초가 좌별초, 그 다음에 우별초, 좌우별초로 이렇게 구성이 돼요. 이 좌별초, 우별초와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플러스 신의군이 들어가요. 이 신의군은 뭐냐면 몽골의 포로로 잡혀가서 탈출한 사람들이죠. 탈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좌별초, 우별초,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그 다음에 이제 신의군, 딴딴딴딴딴 이들이 구성이 되어가지고 삼별초를 움직이게 된 것이죠. 이 배중손의 삼별초 항쟁의 그 항쟁 코스를 한번 보면요, 강화도. 자, 강화도에서 다음은 또 어디로 이동을 해요? 진도로 이동하고요. 진도에서 다시 어디로 이동하냐면 제주도로 이동합니다. 요즘 또 새로운 학설에 의하면 제주도에서 이 삼별초 항쟁이 끝난 게 아니라 이들은 다시 또 이동했다고 하죠. 어디? 지금의 오키나와. 오키나와로 이동해서 거기 보면 고려인들의 흔적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 고려인들의 흔적이 바로 여기서 또 나온 거 아니냐라는 학설도 있습니다. 어쨌건 강화, 진도, 제주도. 여기서 이제 유적지를 보면요, 진도 쪽에 가면요, 이 용장산성이 있어요. 용장산성이 있고요.
자, 그리고 용장성. 용장성이라고 합시다. 용장성. 용장성 유적지가 있고요. 제주도에는요. 항파두리. 네. 항파두리 또 이 항몽 유적지가 있습니다. 항파두리 성이 있습니다. 항파두리 성. 항파두리 성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끝까지 싸우는 그런 모습들이 또 이 배중손의 삼별초 항쟁에서도 보이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이러면서 또 삼별초가 또 구국의 나라를 구하기 위한 구국의 부대 이렇게 또 조명되는 시기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군인들이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가지고 정말 혁혁한 공을 세웠다는 것을 이게 강조해야 되는 또 그런 시기가 있었거든요. 물론 군인들은 나라를 위해서 싸우죠. 근데 그게 더 강조되는 시기가 있었다고요. 그랬을 때 이제 이 무신 정권이라든지 이 배중의 삼별초 항쟁들이 굉장히 긍정적인 관점으로 조망이 되었던 모습들도 있는데 또 다른 관점은 과연 이 삼별초는 구국의 어떤 그 항쟁의 어떤 모습이었느냐 아니면 자신의 어떤 세력들을 보존하기 위한 어떤 그런 모습들이었느냐에 따른 또 다른 반론도 있습니다. 네, 어쨌건 바로 이 몽골이 침입했을 때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이렇게 키워드들은 여러분들 사람들이에요. 당시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항전을 하고 싸워왔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 주목을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또 여기는 지금 이제 싸우는 모습이니까 이렇게 가야 되겠죠. 몽골 침입 맞서서 싸우고 있는 모습들 이렇게 확인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결국 항복을 하잖아요. 무신 정권 무너지고 다시 강화도에서 개경으로 환도를 하면서 무너지게 됩니다. 강화도 천도했다가 이제 결국은 개경으로 나와요. 개경으로 환도합니다. 개경으로 환도하면서 보여지고 있는 이 개경으로 환도해가지고 이제 원간섭계를 시작되는데 여기 비해부터 성장한 세력들이 누구예요? 그들이 바로 권문세족이다라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권문세족. 자, 이 권문세족이 탁 붙어가지고 이거는 뭐 빨간색으로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 권문세족이 딱 붙어가지고 성장해서 아주 잘 먹고 잘 살았던 그 시기가 있죠. 그 시기가 바로 원간섭기입니다. 원간섭기. 자, 이 시기가 이제 원간섭기가 되는 거죠. 몽골이 세운 나라 원. 이 원간섭기에 이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런 내용들을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원나라는요, 우리나라한테 참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일단 문제는 뭐냐면 그래도 그건 있어요. 사실은 이 몽골이 지나가고 난 지역은 사실은 정말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다고 할 정도로 철저하게 파괴합니다. 정말 이 유럽인들도 이 몽골 쪽 떴다 그러면 너무너무 두려웠잖아요. 이게 완전히 그 뭐 대단한 체구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몸집은 자그마하지. 말도요 조그만 말 딱만 봤을 때는 쟤들 뭐냐? 아이고 말이 뭐 저런 말이 다 있어? 서양 말들은 크잖아요 덩치들이. 그거 타고 막 갑옷 막 철갑 딱 두르고요. 되게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걸 다 타고 몽골하고 나서 보면요 몽골은요 뭐 철갑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천도가리 두르고 그냥 조그만 말 쪼락말 또록또록 타고 오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란 말이죠. 쟤네들 뭐야? 싸움 하자는 거야? 말자는 거야? 준비는 하고 온 거야? 이렇게 봤다가 큰 코 제대로 다치죠, 여러분들. 몽골인들은 말 위에서 잠을 잡니다. 말 위에서. 그리고 사람들은요, 이 말 위에서 신묘한 기술을 다 보입니다. 유럽인들이 제일 두려웠던 게 뭐냐면요, 이 퇴각을 해요. 몽골인들이 이제 퇴각을 해요. 퇴각을 하는데 진짜 빨라요. 톡톡톡톡톡 하는데 그 조그만 말들이 얼마나 이렇게 빨리 하는지 몰라요. 톡톡톡 빨라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쫓아낼 거 아니야. 저놈들 잡아라! 라고 쫙 쫓아가잖아요. 그런데 이 말들이 이렇게 쭉 이 몽골인들이요. 쭉 이렇게 가면서 쫙 퍼져요. 퍼지면서 쫙 옆으로 들어와가지고 배후를 칩니다. 요게 딱 옆에서 배후에 딱 들어와 버리면 꼼짝없이 갇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치고 또 빠지고 또 기동성이에요. 굉장히 빠릅니다.
그 큰 말을 데리고 철갑옷을 입고 멋은 있어 보이는데 몽골인들과 게임이 되질 않아요. 예. 그래서 그냥 뭐 100점 100패입니다. 몽골인들이 뭐 엄청나게 헝가리족까지 갔잖아요. 헝가리까지. 엄청나죠. 그랬던 나라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예요. 그랬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엄청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려 왕조, 이 개경 환도하면서 조건이 있었죠. 고려 왕실은 보존해 주겠다. 사실 몽골 역사에서 사실 이런 사례가 많지 않아요, 여러분들. 네. 왜냐하면 이렇게 끝까지 항전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비록 이 원간섭기 들어와가지고 굉장히 많은 것들을 우리가 잃는 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뭐냐면 나라의 주권, 식민지가 되지는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것만으로도 이 시기 그 대제국을 건설했던 몽골에 맞서 싸웠던 이 사람들의 어떤 그 모습은 정말 존경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 이외에도 그 이름 없는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들이 싸웠을 그 모습을 한번 좀 여러분들이 떠올려 보시라는 이야기예요. 됐죠? 자, 원간섭기에 자 어떤 것들을 잃어버렸는지 한번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영토 축소입니다. 영토 축소. 네, 영토를 많이 축소 당하죠. 자, 어떤 영토를 축소 당했는지 그 내용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도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지도를 이렇게 최타성표 지도 나왔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먼저 여기 어디면 화주예요. 화주. 여기 어디면 화주입니다. 화주의 철령, 그러니까 화주, 철령 이북 지역으로 올라가는 그쪽에 있는 것인데요. 이 화주의 탐라 총관부, 탐라는 제주도인데, 네, 쌍성 총관부를 설치합니다. 여기다 쌍성 총관부를 설치합니다. 를 설치하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서경이에요. 예, 좀 너무 내려왔나? 예, 서경. 자, 서경에는요 탐라 총관부. 서경에는 자꾸 왜 이렇게 탐라 좋아해? 아이 참. 동령부입니다. 동령부. 네, 제주도로 가고 싶어서 그래요. 네, 동령부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제주도. 이거 이제 나왔다. 드디어 이 제주도에 이제 제주의 탐라 총관부. 예, 탐라 총관부를 설치합니다. 제주도가 왜 매력적인지 아세요? 이 몽골인들한테 말 키우기 좋거든요. 지금도 말 많잖아요. 그죠? 조랑말. 그러니까 이 몽골인들이 다니는 말은 여러분들 그 조랑말을 좀 떠올리시면 돼요. 작지만 상당히 지구력이 강해서요. 오래 갑니다. 예, 그런 것들이 있어요. 큰 말은요. 힘들어서 많이 못 가요. 이 조랑말에 비하면 그런 어떤 장점들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그 엄청난 대제국을 건설했던 거예요. 예. 여기를 가져갑니다. 싹. 그러니까 요 안에 있는 요 일부 지역 외에는 다 뺏겼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영토가 축소됐고요. 그 다음에 관제가 또 개편됩니다. 관제 개편. 자,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이게 몽골 원나라 와서 본 거예요. 봤더니 막 중서 문화성, 막 상서성, 막 당나라 제도에 막 있는 거예요. 몽골 원나라 사람들이 이 조그만 나라에 무슨 이런 거추장스러운 이런 엄청난 그런 조직이 있어. 다 줄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제 개편 들어가 가지고요. 어떻게 했냐면 이성은 첨의부로 바꾸고요. 예, 그다음에 육부 있죠, 육부. 이렇게 하면 되겠다. 네, 육부 있죠, 육부. 육부는 사사로 축소시키고요. 예, 그다음에 중추원 있죠, 중추원. 중추원은 멜직사. 네, 멜직사.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관제 개편을 다 해버려요. 분수에 맞게 살아. 이제 이런 거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내정 간섭 들어갑니다.
관제 개편할 때 여러분들 우리는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우리는 부마국이 되는 거예요. 부마국. 사위의 나라. 그러니까 원나라 공주들과 결혼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너 몽골에 충성을 다해야 돼라고 해서 이 왕들의 이름에 충자가 들어가는 거다. 충렬왕 뭐 이런 충자가 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 자, 내정 간섭 기구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루가치를 파견하죠. 다루가치. 그러니까 일제 강점기에 왜 조선 총독부 총독 같은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는 인물이 바로 다루가치입니다. 이 다루가치를 파견하고요. 다루가치를 파견하고요. 그 다음에 말이죠. 이 매사냥을 참 좋아해요. 이 매사냥을 참 좋아해서 이 매를 관리하는 그런 관청 하나 만들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응방이라는 겁니다. 응방. 그런데 이 응방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내정 간섭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것저것 시키는 게 굉장히 많은 거죠. 응방을 통해 가지고 말이죠. 또 뭐가 있냐면 이 정동행성 이문소가 있어요. 정동행성 이문소. 정동행성은 뭐냐면요. 말 그대로 정벌하기 위해서 세운 기구라는 거예요. 어디를? 동쪽을. 바로 일본 정벌을 위해서 만들었던 기구입니다. 그래서 여몽연합군이 일본을 침략하는 그런 모습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죠? 어쨌건 고려도 일본을 침략한 사례는 있는 겁니다. 몽골과 함께였지만 말이죠. 그죠? 침략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 결국 이제 태풍 만나가지고 결국 성공하지 못하죠. 굉장히 큰 피해를 보면서 하지만 일본도요 굉장히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이 몽골이 쳐들어왔는데 스트레스 안 받는 나라가 어디 있겠어요. 이것 때문에 여기서도 지금 큰 정권의 어떤 그 변화 이런 것들이 분명히 주어집니다. 하지만 이제 이때 당시에 어떤 그 몽골의 어떤 침략, 대대적 침략을 막았던 바람, 그 바람을 태풍이에요, 태풍. 그 태풍을 이제 일본인들은 신이 내려준 바람, 그래서 신풍, 그들 일본식으로 얘기하면 가미가제. 여러분들 왜 제2차 세계대전 때 왜 가미가제 특공대 있잖아요. 미국 배에다가 그냥 자살 특공대 들어갔던 가미가제. 그 가미가제가 바로 이때 등장하는 용어가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내정 간섭 하고요. 그리고 이제 자신들에게 충성을 다하는 그 세력들을 또 키워주죠. 자, 그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 권문세족들이에요. 이 권문세족들이 또 성장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권문세족의 성장. 권문세족이 또 성장하고 있죠. 자, 이들은 친원파입니다. 친원파. 자, 어떤 과정을 통해 가지고 애들이 성장하는지 한번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요. 권문세족은요. 정치적으로 이제 이런 기구들을 장악을 합니다. 정치적으로는요. 권문세족은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있다면 기철 같은 인물이에요. 기철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들? 원나라의 황후. 원황제의 부인. 그 황후의 오빠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우리나라가 지금 이 원간섭기에 들어가면서 사실은 이 원나라에서 이 고려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이게 그냥 복속시킨 어떤 그런 나라 정도는 아니고요. 지금도 공부하겠지만 이 고려의 여성들을 많이 또 데려가요. 데려가는데 그 과정에서 이렇게 황후까지 올라오는 엄청난 거잖아요. 그죠? 세계 대제국의 황제의 부인까지 올라가는 그런 엄청난 권력을 장악하는 모습들도 보여요. 그 오빠야. 그 오빠. 네, 이러니 뭐 엄청난 권력을 자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자리에 있겠죠. 이런 권문색들이 막 성장을 하는데 어디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성장을 하냐면 자, 일단 여러분들 그 고려 전기의 그 제추웨이 도병마사 있죠? 도병마사 이때는 도평의사사입니다. 도평의사사. 네, 이거 빨간색으로 해야 되겠다. 도평의사사. 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음서는 뭐 기본이고요. 음서제를 또 활용하는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정방을 또 활용해요. 선생님, 정방? 이 정방은 이거 저기 뭐냐 최씨 무신정권 때 최후가 만든 거잖아요. 근데 정방이 이때도 있어요? 계속 유지가 돼요. 최씨 무신정권에 있었지만 인사권을 장악하는 곳이니까 권문세력들도 이거 활용하면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방을
계속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는 데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있고요. 그다음에 경제적으로는요. 와, 뭐 법이 자신들이 법인데 뭐 토지를 마구잡이로 그냥 약탈하는 거예요. 대농장을 가지고 있는 모습들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기억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사회적인 어떤 충격도 있어요. 사회의 어떤 변화. 자, 이 사회의 변화에는 뭐가 있냐면요. 대표적인 게 이 사람들이 어떤 그 변발풍습, 바로 몽골풍이죠. 몽골풍. 이 몽골풍이 유행을 합니다. 네, 몽골풍이 유행해요. 뭐 친오파들이야 뭐 다 몽골 사람들처럼 하고 다니겠죠. 그죠? 몽골풍.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일방적으로 몽골의 영향만 있었던 건 아니고요. 몽골에도요, 원나라에도요, 고려 기왕후까지 올라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고려인들의 어떤 문화가 또 전파가 돼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그때 그걸 우리는 고려, 요거는 이제 좀 다른 말이 되겠죠. 반대의 어떤 용어가 되겠죠. 고려양 이라는 표현을 또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참 고통스러웠던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공녀예요, 공녀. 그러니까 고려 여자들을 몽골에 데리고 가는 거죠. 그 참 이 공녀가 준 사회적 아픔이 정말 많아요. 이게 한 번 떠나면 볼 수 없는 건데 진짜 애지중지 키운 그 딸내미가 이 고려를 떠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몽골을 떠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어느 기록에 보면 어느 아버지가 자신의 딸을 공녀로 보내놓고요. 시름시름 하다 죽어요. 예. 얼마나 보고 싶겠습니까? 그죠? 한눈에 넣어도 안 아픈 그런 딸내미를 이렇게 듣도 보도 못한 이민족들한테 이렇게 내보낸다라고 하는 게 너무 가슴이 아프겠죠. 그래서 그런 꼴을 안 보려고 이 공녀가 있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 조혼 풍습이 굉장히 또 유행을 해요. 일찍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아주 어렸을 때 이제 일찍 결혼을 시켜버리는 이런 풍습들이 나오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 조혼도요, 이거 굉장히 이거 안 좋은 겁니다. 사실은요. 어린 여자애가 벌써 결혼을 하고 벌써 애를 낳는다라고 했을 때는 그 어린 아이한테 갖게 되는 그 심리 충격이라고 하기 이런 거 굉장히 큰 거거든요.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지금은 범죄야 범죄. 예. 근데 이런 당시에는 어쩔 수 없이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진짜 이거는 참 가슴 아픈 그런 한 부분이구나라는 거. 하여튼 이 공녀가 당시 원간섭기 제가 볼 때 사회적으로 가장 큰 문제였다라고 지금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원간섭기에 빰빰빰빰빰빰 원에게 참 많은 것들을 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전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고려 왕조를 지키는 것, 이거 하나는 지켜냈다라고 제가 지금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원간섭기 이런 모습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이때는 뭐 그냥 이쪽과 그냥 연결되어 있는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랬는데 바로 이러한 원간섭기, 몽골풍이 유행하고 몽골의 모습들, 몽골의 음식들이 유행하는 이런 시기에 아니오라고 외치는 왕이 드디어 등장합니다. 물론 여러분들 그 왕이 징기스칸의 대제국을 건설하고 있는 그 과정에 등장한 건 아니고요. 그 왕이 등장한 시점에는 원나라 스스로 자멸하는 그런 시점이 와요. 그런 시기 속에서 원의 간섭을 벗어나려고 하는 시도를 했던 왕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들 역사를 공부할 때 너무 전후 좌우를 다 특히 국제관계를 다 빼놓고요. 접근하는 건 좀 위험합니다. 그 고구려 백제 신라 공부할 때 고구려가 그렇게 엄청난 광개토대왕과 장수왕 시기에 엄청난 그 영토 확장을 할 수 있었던 배경 내에 광개토대왕하고 장수왕이 워낙 뛰어난 그런 임금이었던 건 사실이에요. 왕이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사실은 그 당시 국제관계 속에서 볼 때 중국이 분열기예요. 자기들끼리 서로 그냥 막 치고받고 싸우는 어떤 그런 과정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쪽 이 동아시아 쪽, 이 동아시아에 있는 이 만주 지역, 이쪽 지역, 요동 지역을 어떻게 관리를 잘 못했던 것이죠. 이제 그런 과정을 이 광개토대왕하고 장수왕은 잘 활용한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국제관계 속에서 이걸 바라보셔야지
보세요, 여러분들. 수나라와 당나라 그 분열기가 이제 하나로 통일되면서 고구려는 위기가 오잖아요. 사실 그 수나라와 당나라가 그렇게 하나의 나라로 통일 제국이 되었을 때 광개토대왕과 장손이 나올 수 있었을까? 쉽지 않습니다. 그 시기에 광개토대왕 갖다 놨다고 해도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여기도 사실 마찬가지고요. 예, 공민왕의 개혁을 설명하면서 와, 공민왕 대단한 사람, 어떻게 원나라랑 맞서 싸울 생각을 하지? 이런 관점은 조금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당시 원나라는 상당히 위기가 감지가 되면서 이제 원명교책이라는 어떤 그 시점을 들어가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사실 공민왕의 개혁은 가능했다는 얘기죠. 그런 그 시기를 잘 활용한 거죠. 그러니까. 자, 그러면서 등장했던 공민왕의 개혁. 그 공민왕의 개혁을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민왕의 개혁. 자, 이 공민왕의 개혁은요, 여러분들 어렵지 않아요. 여기 있는 장치들을 하나씩 다시 원 위치로 돌려놨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쌍성 총관부. 네, 이 쌍성 총관부를요 다시 무력으로 다시 수복을 합니다. 네, 무력으로 천령 이북당을 다시 되찾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더라. 요거 지도 여러분들 그 교재에 있으니까요.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공민왕이 획득했던 지역, 그거 갖고 시험에 잘 나와요. 그 위치 딱 놔주고 이 시기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이건 지금 원간섭기 그 시기잖아요. 쭈르륵 설명하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동령부하고 탐라총관부 있잖아요. 이 동령부하고 탐라총관부는요. 요거는 공민왕 때는 아니고요.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띡 와서 요거는 충렬왕 때, 네, 충렬왕 때 다시 회복을 시켜놓습니다. 다시 회복을 시켜놓는다. 이건 그냥 하나 알고 계세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 내정간섭을 하고 있는 이 정동행성 이문소 있죠. 이 정동행성 이문소를 폐지합니다. 네, 정동행성 이문소를 폐지하는 그런 모습들. 자, 그리고 이 권문세족 친원파 있죠? 이야, 이 기왕후의 그 엄청난 권력에 빌붙어가지고 성장했던 기철 있죠? 이 기철을 숙청합니다. 네, 제거하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보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지금 권문세족이 어떤 권력 기반이 되고 있는 이 정방 있죠? 인사권을 좌지우지했던 이 정방도 폐지합니다. 폐지하는 모습들. 하나씩 지금 원칙으로 갖다 놓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권문세족의 경제 기반이었던 이 대농장 있잖아요. 이 대농장도 이때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해요.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해서 바로 승려죠. 신돈. 네, 신돈을 앞세워가지고 이 토지전자, 백성민자 불법적으로 빼앗긴 토지, 불법적으로 노비가 됐던 사람들을 다시 원 상태로 복구시키는 거예요. 이 전민변정도감 어디서 여러분들 많이 들어본 거 아닌가요? 그렇죠. 꼭 여러분들 이 전민변정도감 공부하실 때는요. 반드시 고려 전기 광종의 노비안건법과 비교를 하셔야 합니다. 네, 광종의 노비안건법과 비교를 하셔야 합니다. 두 개의 공통점이 있다면 뭐예요? 왕권 강화, 그다음에 재정 확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공통점들이 있겠죠. 자, 이거 한번 본다면 공통점들이 있다면 그 공통점이라면 네, 왕권 강화와 왕권의 강화, 그다음이 재정 확보, 국가 재정의 확보라는 그런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 다만 광종은 누굴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광종은 호족을 대상으로. 공민왕은 누굴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권문세족을 대상으로. 그죠? 그 대상 자체 틀리다라고 하는 거 요건 여러분들 좀 기억을 좀 해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그리고 이 몽골풍. 이건 뭐야 이거? 몽골풍 금지. 몽골풍 금지.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변발 있죠, 변발. 변발 같은 거 이런 거 금지. 이런 어떤 개혁 정책들을 펼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공민왕의 개혁은요.
진행이 되었는데요. 아직까지는 쉽게 공민왕의 개혁이 성공하지는 못합니다. 더군다나 공민왕의 부인 노국공주, 이 노국공주를 잃으면서 공민왕은요 어떤 그 개혁의 어떤 그런 기는 꺾여요. 꺾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더라라는 것. 결국 이 공민왕은요 완벽하게 이 원간섭기 원간섭기로부터 완벽하게 저항은 했지만 그 성과는 그렇게 결과를 보지는 못했다라는 거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쭉 13세까지 이어지다가요. 자, 이제 또 있어요.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네. 바로 이 홍건적과 왜구가 또 쳐들어옵니다. 홍건적과 왜구가 쳐들어오죠. 이 홍건적과 왜구는요, 여러분들 사실은 이게 지금 14세기에 지금 쳐들어오고는 있는데요. 홍건적과 왜구는 사실은 이뿐만 아니라요. 공민왕 때도요,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쳐들어와요. 이때도요. 그래가지고 이 공민왕이요 도읍을 버리고요 도망을 갔던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굉장히 홍건적 침입했을 때 아주 난리가 나는 그런 적이 있었어요. 어쨌건 간에 이 홍건적과 왜구가 14세기는 더욱더 극성을 부리는 거예요. 자, 이때 이 홍건적과 왜구에 맞서가지고 싸우면서 성장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신흥 무인 세력들이 성장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신흥 무인 세력의 성장. 네, 이 신흥 무인 세력의 대표적인 인물이 있다면 그 인물들이 바로 최영과 이성계가 되겠습니다. 최영과 이성계가 되는 거예요. 애들 쫙 싸우는 그런 모습들. 그런데 이제 이때 제가 분명히 얘기했지만 이미 원명교체기로 넘어가고 있는 시점이에요. 원명교체기로. 이때 명나라가 말이죠. 무리한 요구를 해옵니다. 이제 신흥 강국으로 지금 부상하고 있는 그 시점이잖아요. 이 명나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 쌍성총관부 여기 천령 이복 이거 다시 돌려내 토해내 이거 우리 땅이야 원나라 우리가 접수할 거니까 너희들 내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명의 천령위 설치입니다. 명의 천령위 설치 요구가 있는 거예요. 자, 이때 최영 그리고 우왕은 선택을 합니다. 뭘 선택하죠? 지금은 기회다. 아직 명나라가 지금 재정비를 하고 있지 않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다시 고구려의 땅을 되찾자. 기회는 지금이다. 지금 아니면 못한다. 라고 해서 우왕 그리고 최영의 요동 바로 고구려 영토잖아요. 그죠? 요동 정벌. 네. 우왕 최영의 요동 정벌이 감행됩니다. 요동 정벌이 시행이 됩니다. 이때 선봉에 있었던 인물이 누구냐? 그게 바로 이성계예요. 이성계가 군대를 끌고 쭉 가다가 보니 이거는 아닌 것 같다는 거죠. 이건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게임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선택을 하죠. 네, 그 선택이 뭐예요? 그게 바로 위화도 회군이라는 겁니다. 위화도 회군. 자, 이 위화도 회군을 하면서 이성계는요. 이성계는요. 사불가론을 내겁니다. 이길 수 없다 이거예요. 왜? 네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네 가지 이유가 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 지금 우리는 소국이다. 소국이 대국을 치는 것은 이건 잘못된 거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다. 두 번째로 지금은 여름이다. 이 더운데 그 갑옷 입고 어떻게 싸우느냐. 좋지 않다.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주력 부대가 올라가 버리면 그 후방에 있는 왜구를 어떻게 컨트롤할 것이냐. 여기가 더 문제가 아니냐. 또 네 번째 뭐냐면 지금 장마다 이거야 장마. 장마기 때문에 지금 활이라든지 화살 이런 거 다 지금 상태가 안 좋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싸우느냐. 라는 사불가론을 내세웁니다.
명분이 필요했잖아요. 명분. 그 명분을 지금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이 위화도 회군에서 회군을 해가지고 주사위에 던져진 거죠. 그죠? 장수가 공격 명령을 받고 가야 되는데 회군했다. 이건 일종의 쿠데타거든요. 자, 그러면서 우왕 폐위, 이후에 창왕도 폐위, 그리고 공양왕은 안 치죠. 완전 허수아비 왕을 딱 앉혀놓는 거예요. 네, 공양왕을 딱 앉히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나서 이 권문세조의 경제 기반을 전민 변जन도감, 이 공민왕은 전민 변जन도감을 통해서 권문세조 경제 기반을 없애려고 그랬잖아요. 여기 별로 성은 못 거둬요. 권문세조의 어떤 그 반발이 있어서. 근데 여기 와가지고는 이 무력으로 일단 딱 장악한 상태에서 계약을 단행한 죠. 그게 뭐냐면 그게 바로 과전법의 시행이라는 겁니다. 과전법의 시행. 이 과전법도 여러분들 조선시대 토지제도 하면서 제가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과전법의 시행. 이 위화도 회군이 어떤 정치적인 권문세족의 타격을 가했다면 이 과전법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인 타격을 또 권문세족에 당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 이 과전법 시행에 이제 앞장섰던 인물이 이제 신진 사대부 중에서 혁명파 사대부들 있죠. 혁명파 사대부들이 주도를 해요. 혁명파 사대부들이 주도를 해서 드디어 1392년 조선이 건국되고 있더라. 예, 1392년 조선이 건국되고 있더라. 자, 요게 지금 14세기 홍건적과 왜구가 침입했을 때 나타난 모습들. 여기는 저항을 하면서 또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는 그런 모습들도 지금 여러분들이 살펴보고 계신 겁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또 홍건적과 왜구에 맞서서 싸우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하셨습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들 제가 이 칠판에 정말 거란 침입했을 때의 어떤 모습들, 여진 침입했을 때의 모습들, 몽골 침입했을 때의 모습들, 그리고 원간섭길 지나가지고 공민왕의 개혁, 그리고 또 홍건적 왜구의 어떤 침입을 막아내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통해 가지고 이 고려 시대의 어떤 그 역사는 정말 대단한 역사구나. 이 엄청난 외침에도 불구하고 고려라고 하는 그 깃발을 꺾이지 않도록 싸워오고 지켜왔던 것. 거기 정말 제가 경의를 표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고려의 정치 파트를 살펴봤습니다. 고려는 나름대로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최적의 방법을 통해 가지고 살아온 그 고려인들의 모습들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는요, 과연 그들은 경제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또 살아왔는지, 정치 파트가 끝났으니까 다음 시간부터는 여러분들 경제, 이 고려의 경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